엄마, 많이 긴장되세요? 조금 그렇네. 걱정하시지 마세요. 현중이 부모님 다들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래, 우리 사정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인데 분명 좋은 분들이시겠지.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냥 네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뭐. 괜찮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상견례가 있던 날,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혼이라니. 저는 부모로서, 여자로서 너무나 괴롭고 심란한 심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런 문제로 혹이나 예비 사돈이 저희 아들을 좋지 않게 보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었죠. 현정이 부모님은 엄마랑 아버지 이혼하는 걸로 나쁘게 생각하실 분들 아니세요. 충분히 설명드렸고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아들이 나서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마음 한켠에 짐을 지운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가 밀려서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나저나 저희도 빨리 온다고 왔는데 먼저들 도착해 계셨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너무 일찍 온 탓이죠. 이 양반이 사돈을 빨리 뵙고 싶다고 하도 서둘러서 말이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서두른 거니 마음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건네는 사부인의 말씀에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혼 소송을 하는 저희 집안 사정을 아시면서도 민망하고 불편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빚을 진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제 염려와는 달리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남편 없이 혼자인 저를 배려해 주시는 사돈내외 덕분에 저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중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니까요. 내가 예약자 아버지라니까. 상견례 자리에 신랑 아버지가 없는 게 말이나 되나? 저희는 예약 인원 외에 고지받은 게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고객님! 고객님! 식사가 이어지던 룸 밖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벌컥 열리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덕분에 분위기 좋던 상견례 자리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죠. 한창 결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요한 상황에 말이에요. 그렇게 제 아들에게 중요한 그 자리를 망친 인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혼주석에 앉힐지 말지마저 고민하는 와중에 그 인간이 알려준 적도 없는 상견례 장소를 어떻게 알고는 직접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다음 상황이었어요. 그 인간이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다들 주말이라 놀러들 나가시는 건지.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왔지 뭡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사돈, 사부인.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 뭐 하긴 뭘 해. 내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지.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 여기는 나랑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다음 순간 문 밖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히 맞잡은 손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이 미친 인간이 감히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상간녀를 데려온 겁니다. 순간 저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악몽 같은 상황이 설마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돈, 이쪽이 진짜 사부인입니다. 혼주석에는 저희가 앉을 겁니다. 정신 나간 남편은 당황해하는 사돈내외 앞에 자신의 상간녀를 들이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감히 아들의 친모인 나를 두고 자신과 상간녀가 혼주석에 앉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저는 황당함과 충격에 손이 덜덜 떨리고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간녀가 사부인의 얼굴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어머,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상간녀가 사부인을 알아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막힌 반전의 시작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결혼 35년 차의 50대 후반 여성으로 슬아의 외동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시절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주변의 중매로 처음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제 사이에는 불꽃 같은 사랑은 없었지만 부부로서 엮인 책임감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남편도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리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회식을 핑계로 술자리에 참석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낚시에 여행에 혼자 밖으로 나돌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바깥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편이 어쩔 때는 참 얄밉고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정주부였고 제게는 챙겨야 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방 육아에 홀로 어린 아들과 집을 지키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책임을 다하며 사는 저와 달리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제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회식 핑계로 질 나쁜 술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여자 문제로 싸우는 일도 꽤 많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바로 이혼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 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거든요. 제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아들을 키울 자신도 없거니와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할 때 흠잡히거나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이혼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사히 자라 어느덧 30대 청년이 되었고 결혼한 아가씨를 만나 곧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그 즈음 남편과 저는 집안에서 대화도 별로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들이 결혼하는 것만 보자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전, 아직 상견례 약속도 생기기 전에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유부남이 무슨 사랑을 해? 그리고 새 출발? 곧 환갑나이에 무슨 새 출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거야. 당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나 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언제라도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면 그게 복인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여편 내가 괜히 타박은. 타박이라고? 이 인간이 기어이 미쳤나? 지금 아들이 결혼할 마당에 이혼을 하자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어디서 나더러 타박을 한다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하면 우리 경태는 어떻게 해? 경태는 경태고 나는 나지. 아들이 결혼하는 거랑 우리 이혼이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그럼 사돈댁에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아니, 이혼해서 갈라서는 마당에 혼주석에는 누가 앉아? 이혼한 당신이랑 나랑 사이좋게 장갑 나눠 끼고 앉아있을 거야? 철면 핏끼고 남들 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객 상대할 거야? 그게 뭐 별거야? 해야 되면 하는 거지. 그러는 우리가 뭐 그동안은 살가운 부부였어? 서로 있으나 마나 했던 사이에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다고 그거 하루 때문에 나더러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상견례 날짜만 기다리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다 늙어서 무슨 사랑 타령을 한다고 그러는지 정말 노망이라도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혼 소리를 꺼내는 남편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뿐인 자식의 결혼이 코앞인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애써 이성을 붙잡고 남편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해. 솔직히 나도 당신이랑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래,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경태 결혼을 시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사랑 타령하겠다고 내 자식 앞길 망칠 일 있어? 당신 바라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경태 결혼 무사히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싫어. 내가 그걸 왜 기다려야 해? 내 나이 이제 60이야. 지금부터 살아봐야 2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를 일인데 한시가 아까운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아무튼 나는 당장 이혼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야, 이 양반아.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 바람이나 피운 주제에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혼 생각은 당신보다 내가 더 간절해. 평생 사업한다고 돈 문제 버리고 나가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아준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거지. 어디서 나한테 먼저 이혼을 해달래? 당신도 그렇게 싫었으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새 출발하려면 하루라도 모자라.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각자 갈 길 찾아가자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라니까. 지금 이혼을 해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결혼식에 혼주석 비울 거야? 부모가 되었으면 적어도 자식 발목을 붙잡지 말아야지. 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하루도 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남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애도 아닌 다 큰 어른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저는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들 생각해서 이혼 좀 몇 달 뒤로 미루자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인 건지 저는 그런 남편에게 없던 정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식 생각은 조금만큼도 안 하고 자식 앞길 막으려는 남편한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예전부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던 것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온 정이 있고 의리가 있을 텐데 남편은 저를 그렇게 무시하며 기어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얘기를 꺼내셨다고요? 그래, 내가 경태 네 결혼 문제 때문에 조금만 미루자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못 기다린다고 집을 나가버리더구나. 어쩜 인간이 저렇게 철이 안 들었는지 내가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아버지가 만난다는 여자는 누군데요? 나도 모르겠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또 어디 동호회나 술집에서 만난 여자겠지. 그 나이에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도 수준이 비슷하지 않겠니? 엄마는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시죠? 속상하지만 그 인간이 바람나서 속상한 건 아니야. 그 인간이 바람난 거야. 나한테는 대수도 아니지만 너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이 화가 나는구나. 자식이 곧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혼을 하자고 집을 나가는데 이게 부모가 할 짓이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인간인지. 저는 괜찮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신다고 제가 결혼을 못 하나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그쪽 집안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체면도 있는데 자식 결혼식 앞두고 부모가 이혼한다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콩가루 집안으로 보겠니? 내가 그 인간 밑에서 너를 흠없이 키우려고 무슨 고생을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엄마 말씀대로 저 잘 컸잖아요. 엄마가 바르게 키우셨고 현정이 부모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엄마는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을 하라고?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들은 되려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엄마가 아버지랑 일찍 이혼하셨으면 바랐어요. 물론 엄마는 저 때문에 참으셨던 거겠지만 저는 그거 싫었거든요. 엄마 인생이 저를 위해서만 희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참으신 세월이 너무 긴데 이제는 엄마도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그 인간이랑 이혼한다고 아쉬울 것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정 환경이라는 게 남들 눈에는 중요할 텐데 괜히 네가 그 집에 흠잡히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실 분들 아니세요. 현정이 부모님께는 제가 잘 설명드리고 해결할게요. 제 앞가림은 제가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아버지랑 이혼하세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이혼에 찬성을 하니 저도 더 기다릴 게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소개해준 이혼 변호사를 만나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역시나 그 인간이 순순히 협의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재산 분할 절반으로 해달라는 제 말에 가정주부인 제가 경제활동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고 아르바이트하며 남편 뒷바라지한 게 누군데 제 고생을 끝까지 모르는 남편에게 분노가 들끓었어요. 변호사님, 저 이대로 그냥 이혼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제대로 대가 받아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인분의 기여도는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재산 분할 제가 꼭 받아내도록 할게요. 다행히 변호사님은 제 입장을 잘 헤아려 주셨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이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변호사님과 아들 덕분에 저도 자신감을 얻었죠. 이혼녀가 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지지부진한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중 드디어 아들의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한다는 저희 부부의 일을 듣고도 예비 사돈댁에서 별말 없이 상견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들 말대로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달리 상견례 분위기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사부인과 사돈께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깊은 위로의 뜻까지 전하셨고 특히나 저희 아들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자식의 칭찬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좋은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태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너무나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배려있고 예쁘게 하는데 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셨을까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이렇게 사돈을 뵙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는 이런 아들이 날 수밖에요.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히 한 게 있으려고요. 저는 그저 아이가 엇나가지 않게 방향만 잡아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경태보다는 현정이가 더 예쁘고 착하죠. 저는 현정이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어서 너무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란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서로 비슷한 아이들끼리 잘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사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돈도 참 좋으시고 경태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불청객이 등장한 겁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초대받지도 않은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상간녀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더라고요. 사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경태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를 왜 왔어? 왜? 아버지가 자식 상견례에 오는 게 뭐 이상한가? 낄 때 안 낄 때 가릴 줄은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려와? 저는 상간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디라고 상간녀를 대동하고 당당히 나타나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그런 자리에 따라 나온 상간녀였습니다. 내 아들 결혼이야. 가정엔 내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알아서 눈치껏 빠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이혼할 사이인데 우리가 나란히 앉기는 그렇잖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예비사위 아버님이 참석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꼭 참석할 거라고 경태한테 말을 해놨는데 이 녀석이 저희 부부 문제 때문에 아직 저한테 섭섭해서 말을 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애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진짜 사부인입니다. 저희 곧 결혼할 거거든요. 아들 결혼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재혼 소식을 발표한 남편의 기세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망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은 남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책을 떨었어요. 저는 남편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간녀가 사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 여자가 지금 어디라고 여길 와? 상간녀를 알아본 듯 소리를 지르는 사부인의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전혀 접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두들 궁금했던 거죠. 사부인, 왜 그러세요? 저 여자랑 어떻게 하세요? 저 여자가 그 상간녀였다니.
참 세상 좁네요. 세상에, 남의 차 들이받고 그 난리 칠 때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는데 멀쩡히 안에 있는 남자까지 훔친 거 보니 진짜 제정신 아닌 여자네요. 보통 내기 여자가 아니네요, 정말. 예? 차를 들이받다뇨? 저 여자가 사부인한테 그랬었다고요? 예, 그럼요. 저 여자가 얼마 전에 저한테 보복 운전을 하고 저를 괴롭힌 여자라고요.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저한테 욕까지 했다고요. 아주 미친 여자예요, 정말. 사람 잘못 보셨어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상간녀는 끝까지 사부인을 모르는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부인을 보자마자 드러난 상간녀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죠. 상간녀 역시 사부인을 알아본 게 확실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댈 생각인가 보지? 이제는 하다 거짓말까지 하네. 당신이 거짓말하면 있던 일이 없던 일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냐? 나한테 그런 짓 해놓고 어디로 톡겼나 했더니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내가 너 지병수배 내리려고 그랬어, 이거사. 어머,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명수배라니? 내가 뭐 범죄자라도 돼? 그럼 네가 범죄자가 아니고 뭔데?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받는 중범죄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상간녀와 사부인은 아주 지독한 악연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며칠 병원에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상간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부인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리며 화를 내더래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도로에 끼어들었는데 먼저 가던 사부인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상간녀 쪽이었지만 점잖은 사부인은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한참을 사부인 차를 뒤쫓았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상간녀 때문에 겁에 질린 사부인이 다른 길로 돌아가며 상간녀를 피해보려 했지만 집요한 그 여자가 기어이 사부인 차 옆구리를 들이받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계속 차를 빼주지 않으며 사부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운전 개떡같이 하고 예의 없이 구는 거 화가 났지만 참아줬는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잖아. 근데 그런 나를 해코지를 해? 내가 당신 때문에 병원 신세 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지금은 무서워서 혼자 운전도 못해. 당신 때문에 나 정신과까지 다닌다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던 저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기도 하지 싶더라고요. 세상에, 당신 감히 우리 사부인한테 그런 짓을 했어? 당신 미쳤어? 남의 남편 뺏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면 업보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데서는 마음씨 곱게 썼어야지. 모자랬다고 남의 차를 들이받고 보복운전 같은 거래?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네. 저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지, 뭔가 사부인이 오해를 하신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저 여자가 먼저 내 차 앞으로 튀어나왔다니까. 하마터면 나랑 부딪힐 뻔했다고. 나도 피해자야. 그런 상황에서도 상간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이었어요. 사부인이 잘못한 거라며 당당한 입장인 듯 했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가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먼저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위험하게 끼어든 거잖아. 그날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부터 내 차 들이받는 거 블랙박스 증거까지 다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사부인이 갑자기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꼼짝도 못하고 사부인에게 당하는데 저는 사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간녀의 모습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싶었거든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었는데 그런 저의 복수를 사부인이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짓 해놓고 도망다니면 다 없는 일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발뺌할 거면 해코지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 아니, 무식하게 왜 사람 머리채를 잡고 있어? 너 같은 건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다. 나도 말 통하는 사람이랑 교양 떨고 싶지 너 같은 것한테 수준 맞춰줄 생각 없거든.
오빠 뭐하고 있어? 빨리 이 여자 좀 말려봐. 아니 그게 좀... 아이고 사부인, 이러지 말고 말로 하시죠. 남편은 사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간녀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이유야 뻔했습니다. 사돈내외에게 잘 보여야 했으니까요. 오빠 좀 말려보라니까. 이거 놓으라고 아줌마. 자기야, 말 조심해야지. 사부인한테 아줌마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지금 이 여자가 내 머리털 다 뽑고 있잖아. 오빠는 왜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오빠 미쳤어? 너야말로 일 망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사부인 화 풀리실 때까지 좀 참어. 애초에 남편이 상견례 자리까지 찾아온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돈께서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그런 연주를 남편이 절대로 놓칠 리가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일 벌리고 사업하기 좋아하는 남편에게는 고위 공무원인 사돈이 너무나 큰 인연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남편이 사돈댁 집안을 알고는 어떻게든 상견례에 참석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저와 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남편의 참석을 끝까지 반대했지만요. 그래서 아들도 저도 절대로 상견례 장소를 공유해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편은 사돈과 사부인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함부로 상간녀의 편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상간녀를 사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든 잘 엮어보려고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악연이 될 줄은 몰랐겠죠. 계획과 달라져서인지 남편은 무척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차마 사부인을 말릴 수도 그렇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얻어맞는 걸 구경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러는 사이에도 사부인은 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두르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지 아주 제대로 잡돌이를 하시더라고요. 이 버러지 같은 거사.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살아도 정도껏 해야지. 남의 가정 파타낸 것도 모자라서 보복운전까지? 아주 갖은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사는구나.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예?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긴 알고요. 아니,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럽니까? 뭐가 당당해서 여기를 나타냈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저 제 아들 결혼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요. 왜 찾아왔느냐 묻는 사부인의 질문에 남편이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말은 똑바로 해. 당신이 무슨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야? 그런 인간이 아들 결혼식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거 못 참고 이혼을 하자 그래? 그리고 여기까지 저 여자를 데려와? 당신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어허 이 사람, 당신까지 왜 그래 정말? 여기 사돈내외 계시는데 말 좀 조심해. 말 조심해야 하는 건 당신이지. 지금 당신이랑 저 여자 때문에 여기 난리 난 거 안 보여?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여기 찾아와서 얼굴 들이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아니 이 사람이 자꾸 왜 그래 정말.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내가 경태 아버지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헛소리 하지 마. 경태한테는 당신 같은 아버지 없어. 당신이 내 말 무시하고 저 여자랑 살겠다고 집 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미 지워졌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를 찾아와? 당신이 여기 왜 온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또 그놈의 되지도 않는 사업 해보겠다고 사돈한테 연줄 좀 대보려고 온 거겠지. 어디 내 말이 틀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줄은 무슨 연줄? 나는 그냥 아버지 노릇하러 온 거라니까.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개인 감정에 휩쓸려서 아들 앞길 막지 말지. 우리 경태가 고아도 아니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나를 빼? 내가 경태 아버지야. 경태는 당신 혼자 낳았어? 낳기야 같이 낳았겠지만 키운 건 나 혼자 키웠지. 우리 경태 이렇게 자랄 동안 당신이 경태한테 뭐 했는데? 당신 어릴 적에 경태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잖아. 아니 맨날 밖으로만 뻔질나게 놔둔다고 애가 커가는 걸 보기나 했어? 애가 고등학생이 되도록 학교가 어디인지 몇 반인지도 모르던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무슨 자식 타령이야. 수십 년간 처자식에게 관심도 없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가족인 양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정말 기막혔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냄새난다고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자식 똥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다 큰아들 결혼식에 왜 끼어들겠다고 저 난리인지 검은 속내 가득한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 얄팍한 속내가 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댄다니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비 노릇하는 거야?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상견례 하는 자리에 상간녀를 데려오는 게 퍽이나 잘하는 짓이다. 그리고 너 상간녀 주제에 왜 주제 파악을 못하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들어오게. 네가 이러고 나타나면 정말 본처 자리라도 꿰찰 줄 알았니? 남의 인생 망쳐도 정도가 있지. 어디 너 같은 게 내 앞에서 본처 행차를 하려고? 그래도 사돈내외가 계신 자리니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한바탕 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불붙은 상황을 아들과 바깥 사돈이 겨우 진정을 시키셨죠. 엄마, 그만하세요. 저런 인간들이랑 더 엮여봐야 좋을 것도 없어요. 쓰레기가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저 인간들은 잘못한 줄도 모를 텐데. 엄마 입만 더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이제 그만 진정해.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데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바로 경찰에 넘기자고. 경찰이요? 경찰은 안 돼요. 사돈, 선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돈이 될 사이인데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시죠. 보아하니 사부인께서도 이 정도면 화가 풀리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머리털을 이만큼 뽑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지요. 경찰에 넘기겠다는 말에 상간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애인을 구하려고 그런지 천연덕스럽게 사돈내외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돈께서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용서요? 지금 저희한테 용서를 강요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강요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왕지사 좋게 좋게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복운전 그런 거 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사부인이었다는 게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사돈내외께 사과드리지 않고 뭐해?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은 사고 당사자가 저희가 아니었다면 사과할 생각도 없었다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 아니었더라도 사과하셨을까요? 진심이라고 하기에 그 말의 진심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한테 사부인 사돈 그러시는데 말 조심하시죠. 예? 그게 무슨... 저희가 사돈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호칭은 불편하네요. 예? 아니 그럼 지금 상견례까지 하고서 애들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저희 아들 마음에 들으신다고 들었는데요. 애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쪽과 저희가 사돈지간이 될 일은 없다는 거죠. 듣기로 저희 사돈과 이혼 소송이 거의 막바지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혼하시는 마당에 저희가 더 이상 볼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건 저희 부부의 일이고 저희가 이혼한다고 해서 제가 경태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글쎄요. 굳이 불같은 사랑에 빠지셔서 자식 결혼에 앞서 이혼을 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당당하시면 지금 만나시는 애인분이랑 따로 결혼식을 진행하시던가요. 저희는 혼주석에 두 분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어서요.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돈은 점잖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 틀린 말씀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돈의 말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점점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창피인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걸 지켜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돈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셔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제 아들을 사위로 맞으시려고요?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은 끝까지 발악하듯 자신의 생각을 떠들어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편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자기 주장만 펼치더군요.
자식을 위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말이죠. 그 순간 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대체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셔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너 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당신이 왜 내 아버지입니까? 나 당신 같은 아버지 없어요. 엄마랑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으면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자식이라고 말해요? 낳았으면 다 부모인 줄 압니까? 낳아도 자식 버리는 인간 있고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 노릇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딱 당신이지. 너 이 자식,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동안에야 엄마 생각해서 그나마 아버지 대접해준 거지만 당신이 엄마랑 이혼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 자격도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아버지 행세할 생각하지 마요. 내가 내 결혼식에 당신을 부를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경태 너 지금 그게 진심이냐? 네가 감히 아버지를 부정해? 수십 년간 자신밖에 모르며 이기적으로 살던 남편은 저나 아들에게 겨우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피를 섞은 부모이지만 부모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가족으로 엮여있지만 남보다 못한 존재. 남편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겨우 그 정도였다는 걸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처음으로 내비쳐진 아들의 적대심에 크게 당황한 듯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증오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들 할 말은 한 것 같으니 정리를 좀 하시죠. 초대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끼리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 당신 나가라고 하시잖아. 나도 이제 더 참지 않을 거니까 저기 집에 남은 머리털도 다 뽑히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데리고 꺼져. 당신까지 정말 내가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내가 호구로 보였어? 아니면 내가 당신 바람난 거 가지고 별말 안 하니까 다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나한테는 당신이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도 주제를 모르고 설쳐?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개쪽당하지 말고 당장 꺼져.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본전도 찾지 못한 채로 상견례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쫓겨나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애원하는 남편이었지만 더 이상 아들은 그를 아버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청객을 내보내고서야 저와 사돈내외는 서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괜히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흥분해서 별꼴을 다 보였네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서요. 그럼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연으로 엮일 수 있는지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보복운전한 여자가 그 상간녀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돈. 제 행동 때문에 괜히 사돈이 곤란해지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속 시원하니 좋던걸요. 솔직히 사부인이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그 여자 머리채 잡았을지 몰라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오늘 완전히 단단히 잘못 걸렸네요. 사실 사돈이 너무 점잖으셔서 그러시지만 저도 같은 여자로서 그런 상간녀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말이에요. 역시 제 심정 알아주시는 건 사부인밖에 없네요.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 저도 속이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사부인 덕분에 오늘 제대로 속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일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인간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 결혼식 준비 잘하자고요. 사부인이 어찌나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지 저는 그동안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좋으신 사돈댁을 만난 덕분에 저는 더 이상의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흠잡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혼녀가 될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었죠. 그런 서로의 배려 속에서 아이들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이 기어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왔지만 그 인간은 결혼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경태야, 아버지가 왔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여기는 왜 왔어요?
내가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 경태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아버지도 없이 결혼식 치르려고 그러냐? 너 정말 혼주석 비워놓을 생각인 거야? 혼주석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잘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이제라도 사과하마. 아버지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당신이 여긴 왜 또 왔어? 뭐 저번처럼 또 창피나 당하고 쫓겨나고 싶은가 보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제발 결혼식에 참석만 하게 해줘. 응? 진정성도 없는 그런 사과 집어치워. 그딴 소리 하면 내가 뭐 마음 약해질 줄 알아? 왜 남의 잔칫날 찾아와서 행패야? 여보, 그래도 자식 결혼식에 발도 못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안에 들어가서 사돈한테 인사만 잠깐 할 테니까 제발 부탁해. 응? 낳아주신 아버지 죽었다 생각할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그때는 정말 제대로 무시할 거니까. 남편은 결국 아들에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뒤 제가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마지막 이혼 확정 선고가 있던 법원에서였어요. 다행히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합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돈을 못 준다 난리였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별 문제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환갑을 코앞에 두고 이혼녀가 된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를 힘들게 하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 시원하고 후련했어요. 이런 게 바로 자유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가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전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떻게든 사돈과 연주를 잡아보려던 전 남편의 사업이 결국 망하며 타던 차까지 팔고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애초에 사업 수완도 없던 인간이라 사업을 말아먹은 게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꽤 타격이 컸던 듯했어요. 듣기로는 상간녀 말에 넘어가서 위험한 투자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큰 수익을 기대했겠지만 전 남편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전 남편은 개털이 되었고 깨복던 상간녀와도 결국 돈 문제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걸었던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큰 돈도 물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부인에게 저지른 보복운전 문제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부인은 선처해달라는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한 채 민사, 형사 소송을 죄다 걸었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 상간녀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빌부터 살던 제 전남편과도 헤어졌으니 대신 돈 갚아줄 사람도 없었고 결국 상간녀는 피해 보상을 지불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속을 썩이던 전남편과 상간녀는 각자의 방식대로 나락을 맞이했고 저는 그들을 뒤로한 채 행복한 미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처자식에게 무심했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절대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며 며느리에게 무척이나 잘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봐도 지극정성일 정도로 며느리에게 끔찍한 애처가이거든요. 덕분에 며느리와 아들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쇼핑 가실래요? 제가 운전해서 모실게요. 어머, 데려가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차 운전하는 건 좀 괜찮으세요? 그럼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나쁜 짓 한 인간이 감옥까지 갔으니 더 불안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다 사돈이 신경 써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럼 아무쪼록 조심히 운전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간녀의 보복운전으로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던 사부인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도 가주시고 같이 쇼핑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아이들 부부지간 다정하고 며느리와 고부지간에 문제없고 사돈지간에 이토록 돈독하니 저도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 싶습니다. 바보 같은 전 남편은 지금쯤 혼자 외로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 테죠.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싶네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참는 사람이 끝에 가서 이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골길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차가 아주 그냥 흙탕물에 한번 굴렀다 나온 것 같네. 아주 새 차가 헌차가 됐어, 헌차가. 요즘 차들이 도장이 워낙 잘 나와서 이 정도로 기스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로만 잘 씻어내면 깨끗해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수님. 내가 이래서 시골길이 싫다니까. 아스팔트로 쫙 정도 나면 좀 좋아? 지난주에 뽑은 차인데 기스 나지 말라고 유리막 코팅까지 했는데 진짜 속 터져. 서방님, 근데 여기 손세차하는데 어디 있어요? 하기사 시골에 무슨 제대로 된 세차장이 있겠어요? 그냥 물 뿌리고 걸레질하는 수준이겠지. 코팅까지 하셨다면 물로 잘 씻어내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큰형이 물 한번 쫙 뿌리면 말끔해질 거예요. 어머머, 서방님도 참. 우리 그이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이런 일엔 젬병이에요. 서방님이 좀 해줘요. 서방님 공고 나왔잖아요. 공고 다닐 때 자동차 좀 만져본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서방님이 딱이죠. 저요? 저보고 세차를 하라고요?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사람이 세차 그게 뭐라고. 얼른 가서 호스랑 양동이랑 걸레 갖고 와서 저희 차 깨끗이 닦아줘요. 아, 예, 형수님. 제가 하죠. 서방님, 물 너무 세게 뿌리지 마요. 코팅 다 벗겨지면 어떡해. 그리고 저기 앞유리창에 벌레 자국 같은데 저건 좀 불려서 닦아야 할 것 같아요. 박박 문지르면 기스나니까 조심해요. 예, 형수님. 조심할게요. 어머니 팔순 잔칫날, 시골 마당은 아침부터 친척들과 동네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손님들 목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한데 섞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참 화기애애한데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마당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큰형 부부가 타고 온 벤츠 때문이었어요. 새까만 차체에 번쩍거리는 상박별 마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죠. 새로 뽑은 외제차라고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한다는 말이 금세 돌았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단하다며 역시 큰 회사 임원은 다르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은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큰아들이 승진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고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큰아들 얘기를 입에 올리며 칭찬하기 바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벤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잔치의 화제는 오로지 큰형뿐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구석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 차리는 일, 음식 나르는 일, 잡다한 일들은 전부 남편 몫이었고 친척들은 그런 남편의 고생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 감탄과 부러움의 기운이 가득한데 정작 제 남편의 존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남편을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그럴 거라는 듯이 머슴처럼 부려먹는 게 일상이었죠. 큰형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관처럼 툴툴거리셨습니다. 먼지가 묻었다느니 시골길은 왜 이 모양이냐며 한숨 섞인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편을 흘끗 보며 공고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서방님은 몸 쓰는 사람, 내 남편은 머리 쓰는 사람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듯했죠. 결국 형님은 자신들의 차를 제 남편에게 새 차를 맡겼습니다. 당신 제발 형님 댁 차 세차하지 마. 왜 그런 걸 당신이 해? 자기들 차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쩌겠어. 먼지 잔뜩 뒤집어 썼는데. 그냥 두면 기스날 거야. 괜히 흠집 나면 더 골치 아파져. 그래도 하지 마. 자기 차는 자기가 닦아야지. 뭐 당신이 큰형님 내 종이야? 잔칫날마다 꼭 당신만 머슴처럼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대? 형님이랑 형수님 옷 봐. 양복 차려입고 구두 신고 고급 옷 입고 있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걸레질을 어떻게 해.
내가 하면 빨리 끝나. 진짜 왜 그래?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잡일만 떠안고 있어? 늘 그렇게 구석에서 허드렛 일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냥 모른 척해. 괜찮아. 금방 끝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속 뒤집어져 죽겠어. 왜 꼭 당신이 해야 하냐고. 형님네는 늘 손님이고 우리는 늘 일꾼이야? 매번 이런 식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렇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그냥 내가 할게. 잠깐이면 돼.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려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큰형님 댁 차를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부만 훑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춰 하부까지 꼼꼼히 닦았고 본넷을 열어 내부 먼지까지 털어내더군요. 심지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트와 계기판 주변까지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에 제 속에서는 촛불이 났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높여 큰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세차 다 끝났어? 세차는 끝났는데 이상한 게 보여서요. 이 전력 분배 모듈이 제대로 조립이 안 돼 있네요. 지금은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아마 곧 경고등이 뜰 겁니다. 그냥 두면 위험해요. 서비스 센터에 바로 가보셔야겠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넌 고졸의 공고 출신이잖아. 벤츠 같은 고급차 구조를 네가 뭘 안다고. 괜히 본넷 열고 만지작거리다가 네가 건드려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형님, 애초에 조립 불량이에요. 제 말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시동 한번 걸어보지 뭐. 보이시죠? 전력 모듈 오류 경고 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뭐야 이게? 진짜 오류가 떴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계기판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전력 모듈 이상이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역시나 큰형님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 때문에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본넷 열고 뭐 만지고 그러더니 서방님이 아무거나 막 만져서 차 고장난 거 아니냐고요. 멀쩡하던 새 차가 왜 갑자기 이래요? 그냥 세차만 하지 왜 괜히 만져서는. 아이씨 짜증나. 기다렸다는 듯 화살을 날리는 기세였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형님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급히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쪽에 묵묵히 서서 그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벤츠 서비스 센터 맞죠? 지난주에 뽑은 새 차인데요. 세차 좀 했다고 갑자기 계기판에 전력 모듈 이상이라고 경고등이 떴어요. 말이 돼요? 세차 좀 했다고 경고등이 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리콜 대상이라고요? 그게 무슨... 아니,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벤츠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깟 부품이 뭐라고 공급 어쩌고 하는 거야? 업체가 어딘데요? 네? 그 순간 형수의 목소리가 툭 끊기듯 낮아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점점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자기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리콜 대상이고... 네. 부품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깟 부품이 뭐라고 수급이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그 말과 함께 아주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형수와 아주버님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퍽 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해졌고 술렁이던 친척들의 목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형님이 중얼거리듯 내뱉었습니다. 서방님이...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늘 머슴처럼 부려지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실 고졸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닙니다. 남편은 학교 다니는 내내 성적이 늘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형들 학비를 대야 했고 시어머님이 형들이 잘 돼야 한다, 큰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고 했기에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하자마자 돈을 버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기 청춘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 희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큰형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에도 턱턱 한 번에 붙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흥하는 거고 형들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 저도 대학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는 학교 갈게요. 너는 고등학교만 마쳐도 된다. 공장에 다니든 기술을 배우든 돈부터 벌어야 해. 네가 번 돈으로 네 형들 대학 공부시켜야지. 그럼 저는요?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대학 나와서 뭐하게? 형들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아라. 대학 안 갈 건데 인문계 고등학교 갈 필요도 없고 공고 가서 기술이나 배워라.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형들 뒷바라지나 해. 남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들의 대학 학비와 집안 생활비를 보태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또 누구보다 똑똑했기에 현장에서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남편은 끝까지 매달려 원리를 파악했고 밤이 깊도록 설비와 씨름하며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남편은 공장 사장님이 인정할 만큼 중요한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고요. 사장님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식들은 모두 도예지로 나가 힘든 공장 일은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 걱정하던 사장님은 결국 늘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눈여겨보고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네 공장 좀 맡아보지 않겠나? 나는 이제 힘에 부치네. 자네라면 이 공장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라면 잘 할 거라 믿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예상치 못하게 작은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공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해도 공장은 여전히 영세했고 거래처도 몇 군데 안 되는 작은 규모였으니까요. 남편은 밤낮으로 뛰었고 제품 개발을 위해 매일매일 밤을 새며 공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팠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대나 기쁨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냉소가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이라 해도 뭐 시골 조그만 공장이고 큰돈 버는 자리도 아닌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넥타이 매고 사무실 들어가는 게 진짜 성공이지. 기름 냄새 풍기는 공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어머니. 요샌 진짜 개나 소나 다 사장이네요. 명함에 사장이라고 써있으면 뭐해요. 서방님 맨날 기름 묻은 작업복 입고 출퇴근하는데 그게 무슨 사장이에요? 남편은 공장을 일구며 속으로는 자부심을 키워갔지만 시댁 사람들에게 남편은 여전히 공고 나온 공돌이었고 시골에서 겨우 공장을 이어가는 하찮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눈에는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저와 남편은 공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 격리로 들어갔거든요. 여상을 졸업한 뒤였고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서류를 챙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현장은 늘 분주하고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제 눈에 유난히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난 기계가 있으면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은 해결해내곤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까다로운 요구를 해올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방법을 찾아내어 맞춰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끌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손도 야무졌지만 그걸 내세우거나 뽐내는 법이 없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으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어느새 그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평생 가족 굶길 일은 없겠다. 나도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공장의 한 격리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 많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게는 평생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고졸에 고생만 하게 될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난 그런 거 안 바래. 내가 본 사람 중에 당신처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 공장 일이란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밤낮 없이 기계 붙들고 씨름해야 돼.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걸 모르겠어? 난 당신 믿어. 가진 건 없어도 머리 좋고 마음 굳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난 그걸 확신해.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힘이 난다.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대학을 나오고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 남편이 뒤에서 뒷바라지한 덕분이었는데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만 못난 사람 취급을 받고 고졸이라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대접은 안 해주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의무는 엄청났습니다. 시댁일이라면 뭐든 저희 몫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 대소사부터 자잘한 잡일까지 전부 저희 차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같이 불려가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치우는 것도 당연히 저희 몫이었고요. 주말이라고 편할 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밭일 있으면 당연한 듯 우리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와서 도와야지 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었지요. 그렇게 형님네 부부는 늘 손님이었고 저희는 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동서, 이번 제사도 동서가 음식 미리 다 해놔. 저 혼자서 다요? 다들 바쁜 거 알잖아. 아, 그리고 어머님 댁 화장실 있잖아. 우리 애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난리야. 냄새 난다, 불편하다, 진절머리 난다 그러거든. 이번 명절 전에 좀 공사해놔. 화장실 공사를요? 요새 화장실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아유, 그걸 뭐 사람을 써? 변기랑 세면대 이런 거 서방님이 직접 갈면 되지. 인건비 아깝게. 형님, 저희 남편 바빠요. 공장 일만으로도 얼마나 바쁜데요.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언제 그런 거래요? 조그만 공장 하나 돌리면서 뭘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서방님이랑 동서가 안 하면 누가 해? 잔말 말고 우리 갈 때까지 화장실 싹 새로 해놔. 형님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손에 대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맏며느리 역할은 말로만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남편은 서울의 최고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얼마 전 임원으로 승진해 이사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겠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 살며 늘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나 자녀 교육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내놓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말투와 태도에는 늘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부부와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형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는 늘 얕잡아보는 기색이 깔려 있었고 제 남편은 기름 냄새 나는 공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묵묵히 무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늘 진실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당당해 보이던 형님 부부였지만 저는 가끔 그들의 얼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문득 눈빛이 흔들린다든지 몰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스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화려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 뒤에 감춰져 있던 불안과 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에서 당신 회사 구조조정 얘기 계속 나오던데. 얼마 전에 최 이사도 하루아침에 잘렸다면서. 당신은 괜찮은 거 맞아? 나 진짜 불안해서 미치겠어. 나도 몰라.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분위기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모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잖아. 이럴 때일수록 라인 잘 타야 한다고. 윗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회장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필요하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나 요즘 잠도 안 와. 불안해서 숨이 막힌다고. 나라고 모르냐? 귀라면 귀고 까라면 까고 속에서 우라가 터져도 참고 또 참고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체한 것처럼 살고 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아휴, 큰애 유학 준비해야지. 둘째 음악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당신 자리라도 흔들리면 우린 그냥 끝장이야.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 눈은 또 어떻게 보냐고. 다들 당신이 임원이라고 부러워하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면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누가 잘리고 싶어서 잘려? 잘리고 싶은 사람도 있냐고. 버티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밖에서는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우스대고 다녔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것도 결국은 윗사람 눈치 보며 버티는 자리일 뿐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위치였던 거지요. 그 대화를 몰래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제 남편이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늘 묵묵히 한 길만 파왔고 남편 공장은 조금씩 커가며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왔으니까요. 대기업처럼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꾸준히 거래처와 계약을 이어가며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훨씬 더 든든한 삶이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에 모임이 있어 고급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집에서는 늘 잘난 체 하시던 분이 상사 앞에선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신 눈치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려해 보여도 결국 불안할 자리일 뿐이구나. 우리 남편을 공돌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리에서는 저렇게 윗사람 비위 맞추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니. 여보, 아주버니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은가 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나 오늘 서울 갔다가 우연히 아주버님 봤거든. 직장 상사분이랑 식사하는 것 같던데 아주버님이 계속 허리 숙이고 눈치 보더라고. 엄청 비위 맞추던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겠지. 눈치 보고 줄타기 잘해야 하고 아부도 잘해야 그 자리 지키는 거고. 나는 오히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 내가 낫다고? 당신은 남 눈치 안 보고 묵묵히 당신이라면 되잖아. 공장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자기 땀 흘린 만큼 쌓이는 건데. 아주버님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결국 찍히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형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야. 잘 아시겠지. 형님네 애들 지금 한창 돈 들어갈 때인데 둘째는 악기 한다고 레슨비 들어가고 큰애는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 그런데 저러다 아주버님 자리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집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당신 형님네 큰일 나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은 살림만 하던 분인데 그 나이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이 돼서. 정 안 되면 형님 우리 공장에 자리 만들어 드려야지. 나이가 있어서 다른 데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당신 공장에? 진짜? 남편은 그 정도로 형님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무시당하고 머슴처럼 부려지면서도 속으로는 형님네 생활을 염려하며 심지어 자기 공장에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형님을 가족으로 품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팔순잔치 자리에서 자동차 세차 문제로 서비스 센터와 통화를 하던 중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과 아주버님이 당황한 얼굴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네 공장 이름이 대성전공 아니에요? 방금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던데 벤츠차 배터리 전력 제어 모듈 그거 대성전공에서 납품한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납품합니다. 그 모듈은 우리 공장에서 개발한 독자 기술이라서 저희밖에 못해요.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벤츠에 서방님이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는 그냥 시골 공장이나 지키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중요한 부품을 만든다고요? 그걸 서방님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형수님. 형님 부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얼어붙었어요. 기름 냄새 난다, 공돌이다 하면서 남편을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공돌이가 사실은 세계적인 명차 벤츠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업체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형님은 손에 쥔 가방을 덜컥 떨어뜨렸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 모든 말이 막힌 듯한 정적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었던 이유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막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핵심 부품을? 네, 그거 우리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맞습니다, 형님. 아니, 니네 공장 그냥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 아니었어? 벤츠랑 계약하면서 일정 기간 기밀 유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말해도 되는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 사실 지금 벤츠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계약하자고 줄 서 있는데 물량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벤츠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새로 개발 중인 것도 있고요. 차량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배터리와 모터 발열을 최적화하는 장치인데 뭐 이것저것 개발 중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개발한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회사를 서울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제조 과정을 관리하느라 시골에 머물렀지만 규모가 커지면 본사 오피스가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몇 해 전에 서울에 건물 하나 사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본사 사옥으로 써야 할 것 같네요. 건물? 너 건물도 있어?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공장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식구들 굶어 죽이지 않게 따박따박 생활비 주고 집에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늘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연구한다고 개발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거든요. 피곤한 몸으로도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랑 도면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수없이 봤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은 몰랐죠. 벤츠랑 계약했다는 것도 저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심지어 서울에 건물을 샀다는 것도요. 남편은 돈을 얼마를 버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제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연구개발에 쏟아붓더니 아마 그렇게 아끼고 투자해서 서울 건물까지 사둔 것 같아요.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니 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뒤늦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니 동서, 서방님이 그렇게 대단한 공장 한다는 걸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형님도 제가 그걸 왜 숨겨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공장 관련해서 말을 안 해요. 뭐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몰랐을 리가 있나? 이제 보니 서방님 공장이 그냥 그런 공장이 아니었네. 왜 잘 나가는 공장 사장이라면 우리가 뭐 좀 뜯어갈까 봐 숨긴 거야? 형님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대단하다 대단해. 벤츠랑 거래까지 하고 서울에 건물도 있다 그러고. 참, 동서 복도 많네. 그거 회사 명의로 산 거라서 저희 개인 재산 아니에요. 대단하긴 한데 그래봤자 결국 서방님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기름 묻히고 기계 만지는 거잖아. 공돌이 일이지 뭐. 우리 남편은 그래도 양복 입고 회의실 앉아서 펜대 굴려. 네, 아주버님은 엘리트시죠. 양복 잘 어울리시잖아요. 아이고, 서운하게 듣지 마.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서방님은 기술 하나 잘 잡은 거고 우리 남편은 머리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급이 다르다. 뭐 그런 거지.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 집안에 대기업 임원 있다 이 말이 훨씬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 형님네 태도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게 뻔히 느껴졌어요. 남편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가끔 아주버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싶었지만
정작 본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일수록 불안함이 더 클 텐데 그 불안을 감추려고 우리를 더 밟고 올라서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 무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버님이 남편 공장에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냄새 난다며 코끝을 찡그리던 분이 이젠 하루 걸러 들락거리며 사무실에 앉아 이런저런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제표 좀 갖고 와봐. 내가 한번 검토해보게. 벤츠랑 한 계약서도 가져와봐. 이런 건 대기업에서 굴러본 내가 훨씬 잘 알지. 말투는 잘난 체로 가득 차 있었고 태도는 마치 남편 공장 대표 같았습니다. 공장 직원들까지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회사 잘린 거 아냐? 요새는 하루 걸러 들락거리면서 공장 일에 감섭하시잖아. 대기업 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동생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관심이 있으신 거겠지. 동생 하는 일이 걱정도 되는 거고. 아니, 걱정하는 사람이 재무제표 내놓으라 하고 계약서까지 들여다본다고? 그게 관심이야? 난 아닌 것 같아. 여보, 당신 공장인데 왜 자꾸 간섭하게 놔두냐고. 형님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든 절대 여기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돼. 근데 진짜 잘린 거면 형님이 대기업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경력만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나도 배울 게 있을 거고. 진짜 답답하다. 도움이 되긴 무슨 도움이 돼. 지금 하는 꼴 보면 그냥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거 가로채려는 거잖아. 그 눈빛 말투 못 봤어? 아직도 임원이라도 되는 양 잘난 체하면서 당신만 모르고 다 느끼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래도 형제끼린 힘을 합치는 게 좋은 거지. 매정하게 굴 순 없잖아. 남편은 끝까지 형을 두둔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우연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첫 명절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큰형님과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누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막내 서방님은 이 집 자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에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입 조심해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남들도 다 아는데 괜히 쉬쉬하니까 더 우스워 보이는 거라고요. 솔직히 늘 기름 냄새 풍기고 고졸에 맨날 기계나 만지작거리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같은 형제라고 하기엔 많이 처지죠. 나라고 뭐 좋아서 두고 보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래도 지 형들 대학 보내고 집안 살림에 도움도 줬고 그거 아니었음 진작에 버렸을 거다. 하긴 형들 대학 보내고 생활비까지 대줬다면서요? 착하긴 하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남편이 더없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무시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형님들을 진짜 친형처럼 여기며 언제나 희생하고 늘 배려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형님의 뜻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사실이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수도 없이 스쳤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더는 무조건 형을 감싸주지 않고 늘 당하면서도 형이니까 하고 참는 일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받을 충격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밖에서 나온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부서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형들 학비 대주고 집안일에 매여 머슴처럼 일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게 남편이었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이 진짜 자식이 아니어서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차라리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형을 위한다고 집안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희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수없이 말이 치밀어 올랐다가도 끝내
제 입술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계약 조건은 좀 이상한데? 아마 네가 잘 모르니까 세세하게 못 챙겼겠지.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보여줘라.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야,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뭘 알아. 계약서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해서 전문가가 봐야 해. 솔직히 이 공장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내가 옆에서 조언해줘서 그런 거잖아. 아, 형님,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직원 관리도 너무 허술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직 체계도 내가 맡을 테니까 넌 그냥 기술 개발이나 신경 써. 경영은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형은 마치 공장의 주인이라도 된 듯 재무제표를 들춰보고 계약서를 뒤적이며 끊임없이 간섭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형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스레 선을 그었지만 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자기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던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한가하지? 속으로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던 겁니다. 잘 나간다고 우스대던 그 자리를 잃자마자 발걸음을 돌린 곳이 바로 우리 남편의 공장이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아주버님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경험 많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조언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자기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경영 맡으면 회사 더 크게 키워줄 수 있어. 그래, 큰형이 너보다는 더 배운 사람인데 형님이 도와준다는데 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형님 말 틀린 게 없다. 맞아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은데 굳이 서방님 회사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말끝마다 자신이 형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리 하나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더 답답한 건 그 요구에 시어머니와 형수까지 힘을 보탰다는 거였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형님이 회사에서 밀려나자 마지막 기대를 건 곳이 바로 이 공장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빼앗으려는 노골적인 야심이라는 걸요. 큰형이 경영에 참여하는 게 집안 체면에도 좋고 회사에도 이롭다며 시어머니와 형수까지 합세해 남편을 몰아세우자 결국 남편은 형에게 고문이라는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명함과 월급은 쥐어주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끼어들 수 없었고 공장의 주인은 여전히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언만 하던 형은 정식으로 명함도 받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장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사무실에 드나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를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남편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후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운운했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 양 허세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돌고 돌아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고 급기야 벤츠 측에서도 아주버님을 우리 공장의 회장으로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내가 고문 자리 드린 것도 형 체면 생각해서였어요.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야,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고졸인 거 다 아는데 네 수준으로 무슨 경영을 해?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공장도 내가 맡아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고 기술 개발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끊이지 않게 하려고 몸 부서져라 뛰어다녔다고요.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넌 그냥 공돌이야. 기름 냄새나 풍기면서 기계나 만지는 게 네 자리지. 경영은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고. 형,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난 평생 형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형이 고맙다는 소리 한 적 없었잖아요. 야, 넌 그냥 뒷바라지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네 자리라고. 형은 날 단 한 번도 진짜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
어머니 눈에도 나는 늘 남이었다는 거. 피도 다르고. 근데도 나는 끝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고 참고 살았던 건데 형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꿈 다 접고 공장에 들어가 돈 벌어 형 대학 보낸 건데. 뭐라고? 네가 그걸 알았다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참고 살면 형이 언젠가 날 진짜 동생으로 받아주길 바랬는데. 야, 내가 널 진짜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제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고 형은 이제 우리 공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벤처에도 통보했고 거래처에도 다 알렸습니다. 형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형, 또다시 회사 이름 팔고 다니면 이번엔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야,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네 형인데. 형이라고요? 날 동생으로 인정한 적도 없으면서 내 인생 짓밟은 것도 형이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걸 빼앗으라는 것도 형인데 더는 안 참습니다. 며칠 뒤 공장 사무실 앞마당에 낯익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내려온 건 형님 부부였습니다. 늘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잘난 체하던 두 사람이 이번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땅만 보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책상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막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받아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허세 부렸어. 네 덕에 살아온 건데 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제발 기회를 줘. 서방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한 것 다 미안해요. 우리 좀 살려줘요.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감당이 안 돼요. 서방님 아니면 우리 식구 살 길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가족이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어깨가 절망으로 들썩거렸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생존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와 조롱을 견디며 쌓아온 응어리가 이 순간 그의 눈빛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을 무시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머슴 부리던 것도, 평생 나를 고졸 공돌이라 무시하던 것도 형이랑 형수님이었잖아요. 내가 일군 공장은 내 피와 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회사를 욕심내는 거예요? 더는 형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내 거고 형은 자격 없어요. 이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열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모든 멸시를 끊어내고 홀로 설 수 있는 승리자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는 그들 앞에서 머슴처럼 굴지도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했고 공장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거래처는 늘어났고 기술력은 인정받아 해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큰형은 끝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경영이 쉽지 않았는지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잘 나간다며 우리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랐던 삶과 초라해 보였지만 묵묵히 단단히 뿌리 내린 삶. 결국 진짜 승자는 누군지 시간이 말해주었습니다.